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월터 아이작슨의 그 방대한 전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그의 아주 초기 시절, 그러니까 형성 과정하고 첫 벤처 사업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의 어린 시절 또 첫 회사들에서 겪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엄청난 추진력, 또 그 담대한 비전,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당신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 너머를 보는 거죠. 이 전기 발제본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왜 그렇게까지 큰 위험을 감수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경험들로 이렇게 조각이 됐는지, 그 뒤원을 추적해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머스크의 시작은 확실히 평범함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네,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어린 시절, 상당히 혹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12살 때 보내졌다는 벨트스쿨이라는 야생 생존 캠프. 와, 이 경험이 정말 강렬했던 모양이에요. 아, 그 캠프 이야기네. 본인 스스로 소설 파리대왕에 비유했을 정도니까요. 아이들끼리 그 한정된 배급품을 두고 싸우는 걸 오히려 막 장려했다니? 어휴,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거의 뭐 생존 경쟁 같은 거죠. 학교에서의 괴롭힘도 아주 심각했고요. 계단에서 밀쳐져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치기도 했다고요. 아, 심했네요. 나중에 SNL 나와서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농담처럼 말했던 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경험들, 이게 단순 생존 훈련을 넘어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영향일까요? 전기에서는 이게 그의 그 놀라운 회복 탄력성, 아니면 어쩌면 극단적인 압박 속에서 기존 규칙을 막 깨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뭐랄까 일종의 게임화된 생존 본능 같은 걸 형성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키뎀처럼요? 네.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패턴은 이후에 그의 사업 운영 방식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외하라고니 영향도 컸다고요. 아, 네. 조슈아 홀드먼. 이분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카이로프랙틱 의사였고, 비행사였고, 또 모험가였고. 네. 매년 칼라하리 사막의 그 잃어버린 도시를 찾겠다고 탐험을 떠나고, 직접 경비행기 몰고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날아가고. 와, 정말 대담한 인물이었어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홀드먼 가문의 가훈이 위험하게 살되 조심하자 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험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 이게 좀 가족 내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위험하게 근데 또 조심하면서. 네, 그렇죠. Live dangerously, carefully. 안타깝게 머스크가 3살 때 비행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이 모험 정신하고 리스크 감수 성향은 어머니 메이 머스크를 통해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 그럼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요? 이분의 영향은 또 다른 결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복잡하죠.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비행기 조종사였고 잠비아에서 자가용 비행기를 에메랄드 광산 지분이랑 맞바꿨다는 그 일화. 들어보면 사업적인 수완도 어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 자체는 정말 출중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자녀들의 표현으로는 지킬 앤 하이드 같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평소에는 막 유쾌하다가도 갑자기 확 어두워져서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온갖 음모론에 막 사로잡히고 예측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양면성. 전기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양면성이 머스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그게 사실 전기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런 공학적인 재능 아니면 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동시에 말씀하신 그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관계 있잖아요. 그게 성격 형성에 되게 복잡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분석을 하죠. 복잡하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감정적인 교류가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향 같은 거요. 목표 지향성. 그리고 사실 부모님 결혼 생활 자체도 시작부터 좀 삐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요? 네, 뭐 신혼여행 첫날 밤부터 다툼이 시작되었고 어머니 메이는 결혼이 실수였다고 회상하면서도 임신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가정 환경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보면 그가 외부 세계에서 통제력을 확보하고 거대한 목표에 몰두하게 만드는 또 다른 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그래서 17살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이 결심이 그의 그 강한 독립심이나 자수성가 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린 시절 얘기로 좀 더 가보면 머스크는 확실히 좀 내면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학교 성적표에 보면 몽상에 빠져 학업 속도가 느리다. 수업 시간에 공상에 잠기지 않도록 지도 바람. 이런 코멘트가 계속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반복적으로. 그의 관심은 이미 뭐 교실 밖, 어쩌면 지구 밖을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쵸. 특히 그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하고 로봇 시리즈. 이걸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다고요. 네, 완전히 빠져 살았죠. 그 많은 SF 소설 중에 왜 유독 아시모프 그리고 이 시리즈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전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전기에서는 그가 이걸 그냥 재미로만 읽은 게 아니라 이 소설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자기 인생의 미션처럼 받아들였다고 분석을 해요. 미션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로봇 시리즈에 나오는 로봇 영원책 있잖아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인류가 위험에 처하는 걸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유명하죠. 이게 훗날 그가 인공지능,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아,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인류 문명이 붕괴될 것에 대비해서 지식을 보존하고 은하계로 문명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목표하고 놀랍도록 딱 들어맞죠. 와, 정말 그러네요. 심지어 아버지 사무실에서 발견한 그 미래 발명 관련 책에서 이온 추진 로켓 부분을 읽고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가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의 상상력의 원천, 또 미래 설계도가 이미 이 시지에 막 그려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와, 컴퓨터와의 만남도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렇죠. 아주 중요했죠. 코모도어 VIC-20 컴퓨터로 외계인 침공 게임 하다가 60시간 분량의 베이직 프로그래밍 강좌를 단 3일 만에 독파했다니 와, 이건 보통 몰입이 아닌데요. 네, 3일 만에요. 대단한 거죠. 심지어 아버지를 졸라서 애들 대상도 아닌 개인용 컴퓨터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거기서 교수들이 야애한테는 새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일화도 참 인상적이에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기술을 탐구했던 거죠. 그냥 쓰는 걸 넘어서. 네, 맞아요. 단순히 사용자를 넘어서 창조자가 되려는 욕구가 아주 강했던 거죠. 게임을 그냥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였던 거죠. 네. 결국 IBM PC XT를 얻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불과 13살에 블래스타라는 우주 슈팅 게임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컴퓨터 잡지사에 팔아서 $500를 벌었죠. 13살이요? 이야. 이 게임 설명이 또 재밌어요. 치명적인 수소폭탄과 상태 광선 기계를 운반하는 외계 화물선을 파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서 벌써부터 그의 좀 거창하고 미래지향적인 취향, 그 스케일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네요. 네, 이런 나이에 자기 아이디어를 코드로 딱 구현하고 또 그게 상업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 이게 그의 기업가 정신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었답니다. 결국 이런 배경 속에서 그는 더 큰 기회를 찾아서 남아공을 떠나게 되죠. 캐나다로. 네, 캐나다로 향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복잡한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었고 또 남아공의 병역 의무 문제도 피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캐나다 퀸스 대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나베이드 페록이라는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아, 네, 나베이드 페로. 이 둘이 만나면 주로 뭐 태양광, 전기차, 우주여행 같은 어마어마한 주제에 대해서 밤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케일이 큰 대화였겠죠. 한 번은 데이트 상대방한테 첫 질문으로 혹시 전기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일화를 보면 그의 관심사가 진짜 얼마나 한결같고 확고했는지 짐작이 가죠.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경험 중에 그 노바스코시아 은행 인턴십,
이게 그의 다음 행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은행 인턴 경험이요? 네, 당시에 국제 금융시장의 골칫거리였던 남미 국가 부채를 증권화한 브래디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브래디 채권? 네. 근데 그는 이 채권의 가치가 시장에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걸 간파한 거죠. 이걸 사면 수익을 낼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 인턴 신분으로요? 네, 인턴 신분으로 이런 거래를 제안하기까지 했죠. 비록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지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이걸 혁신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훗날 금융 서비스 혁신을 꿈꿨던 엑스닷컴 창업의 중요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패턴을 읽고 기회를 딱 포착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실리콘밸리 입성입니다. 네, 드디어.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지만 원래 계획했던 에너지 저장용 초고용량 커패시터 연구 대신에 인터넷 혁명의 그 거대한 파도를 보고 단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죠. 그렇죠. 이틀 만에. 그리고 동생 킴벌과 함께 첫 사업, 집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고생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돈이 없어서 사무실 바닥에서 먹고 자고 YMCA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버텼다고요. 네, 거의 노숙자 생활처럼. 투자자들한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고장난 서버들을 잔뜩 쌓아놓고 핑 소리를 내는 기계라고 이름 붙였다는 에피소드. 그들의 절박함과 동시에 그 재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들 위치나 정보를 온라인 지도하고 디렉토리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인터넷 초창기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랬겠네요. 사업은 결국 현금가도를 달렸고 1999년에 컴팩에 무려 3억 7천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와, 3억 달러. 이때 27살이었던 머스크는 자기 몫으로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당시 환율로도 250억 원이 넘는 거금이죠. 이걸 손에 쥐게 돼요. 27배요? 네. 전기에 따르면 은행 계좌에 찍힌 그 숫자를 보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잠시 그 부에 좀 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00만 달러짜리 맥라렌 F1 슈퍼카를 사고 오는 CNN 카메라 앞에서 3년 전만 해도 YMCA에서 샤워하고 사무실 바닥에서 잤는데 이제 100만 달러짜리 차를 샀어요. 막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영상도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 영상? 네. 하지만 곧 이런 식의 과시는 좀 별로 보기 좋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이 돈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다음 스텝을 고민했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딱 부각되는 거죠. 네. 이 패턴 전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보한 자원을 레버리지 삼아서 훨씬 더 크고 야심찬 목표에 재투자하는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는 집투 매각으로 얻은 2,200만 달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200만 달러를 다음 사업인 X.com에 그냥 쏟아붓습니다. 와, 절반 이상을 바로요? 네, 이건 그 노바스코시아 은행 인턴 시절에 엿봤던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걸 해결하겠다는 훨씬 더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연결되는군요. 네,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싹 처리하는 원스톱 온라인 은행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었죠. 단순히 돈을 번 것을 넘어서 그 돈을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료로 사용한 겁니다. 연료로? 네. 성공 후에 보통은 리스크를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음 단계로 확 도약하는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때 이미 확립된 거죠. 엑스닷컴에서도 그의 그 극단적인 추진력, 또 경영 스타일은 여전했죠. 네, 그대로였죠. 엔지니어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여겼던 추수감사절 주말까지 웹사이트를 출시해라!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면서 본인 역시 사무실 책상 밑에서 쪽잠 자면서 일했다고 하죠. 네, 본인도 같이 구른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반발이나 갈등도 상당했지만 결국 그의 그 강력한 의지로 제품 출시에 성공합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맞아요. 혁신이었죠. 하지만 성공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또 실현이요? 네, 당시 강력한 경쟁자였던 피터 틸하고 맥스 레브친의 콘피니티와 합병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아, 콘피니티. 페이팔 만드는 회사죠. 맞습니다. 콘피니티는 이미 페이팔이라는 사용자들한테 훨씬 친숙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합병부에 회사 이름을 머스크가 원했던 X.com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검증된 페이팔로 할 거냐 이걸 두고 내부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아, 이름 가지고요. 네, 포커스 그룹 조사 결과도 X.com이라는 이름이 뭔가 좀 불법적이거나 음침한 사이트 같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자기 그 X 브랜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거죠. 고집이 있었네요. 네, 결국 이사회는 머스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를 CEO 자리에서 축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른바 이사회 쿠데타가 벌어진 거죠. 아, 자리를 비운 사이예요. 네, 공교롭게도 이때 머스크는 첫 부인 저스틴 윌슨과의 신혼여행 겸 시드니에서 걸렸던 그 심각한 말라리아 감염 후의 회복을 위해서 남아공해가 있었어요. 타이밍이 참... 그렇죠. 말라리아로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돌아와 보니 회사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이 경험으로부터 휴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 Vacations will kill you라는 좀 기이하고도 냉소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허허, 참. 비록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시기였겠지만 페이팔은 이후에 이베이에 15억 달러라는 거액의 매각이 됐고요. 네. 여전히 최대 주주였던 머스크는 이걸 통해서 약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는 다음 퀘스트를 위한 결정적인 종잣돈이 되었고요. 아, 그 돈이 결국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집투 창업부터 X.com, 페이팔 매각까지 이어지는 이 한 10년 남짓한 초기 여정. 이게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일까요? 첫째는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비전을 설정하는 능력. 둘째는 그 비전을 향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행력. 네. 셋째,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하는 엄청난 위험 감수 성향. 넷째,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야망. 하지만 동시에 다섯째는 그 과정에서의 격렬하고 때로는 좀 독단적이기까지 한 경영 스타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리더십 갈등이나 주변과의 마찰. 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이후 스페이스X나 테슬라에서 펼쳐질 그 거대한 드라마의 예고편처럼 이 시기에 딱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희생은 물론이고 주변과의 불협화음까지도 그냥 감수하는 모습이 이미 이때부터 뚜렷하게 보이죠. 네. 오늘 우리는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초기 생애와 그의 첫 벤처 경험들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여전이었죠. 모험 심각했던 외할아버지부터 복잡 미묘했던 아버지와의 관계, 또 혹독했던 학창 시절과 그 생존 캠프 경험, 공상과학 소설과 코딩에 대한 남다른 열정,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의 첫 성공, 집투와 쓰라린 축출을 겪었던 페이팔까지 이 다채롭고 강렬한 경험들이 어떻게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그를 만들었는지 그 단면들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의 후단기 거대한 성취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초기 시절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전기는 그를 끊임없이 다음 퀘스트, 그러니까 거대하고 어려운 임무를 찾아 헤매는 인물로 그리고 있거든요. 퀘스트를 찾아서. 네,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나 비디오 게임 속 주인공처럼 세상을 구하거나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식의 어떤 거대한 사명감에 이끌리는 듯한 모습이죠. 어린 시절에 외계인 침공 게임 코드 짜고 아시모프 소설 읽으면서 우주여행 꿈꿨던 그 소년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스페이스X나 뉴러링크, 테슬라 같은 그의 후기 사업들은 그가 처음 소설과 코드 속에서 마주했던 그 미래 세계를 현실 속에 직접 구현해내려는 어쩌면 필사적인 시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탐구를 함께 해주신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